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 치유에 관련한 논문, 그 논문에서 암의 본질 그리고 치료약이 나아가야 될 방향, 좀 더 온전한 치유, 에, 재발 전이의 주 원인까지를 좀 더 광범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처방의 원리를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네요. 이 앞분 논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잘 못했는데 또 우리가 같이 주제로 삼아 얘기할 대목이 있죠. 정 원장님 다시 한번 또 기조연설을 해주시면 우리가 또 같이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논문을 풀기는 했는데 전체 다를 본 거는 아니었고요. 오늘 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또 빠진 부분 중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오늘 좀 보충하려고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됐고, 지난번에 했던 거를 잠깐 되짚어 보면 ERM210이라는 천연약이 간암세포에 세포 독성이 있는 천연 항암제 역할을 하는데, 그 기전이 여타의 다른 세포 독성 항암제 있잖아요. 우리 주사로 맞는 5FU나 아드리아마이신 이런 것과 같이 항암제의 주 무기로 사용하는 활성산소, 그것이 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포 독성이 정상적인 간세포에는 그 독성이 미미하고 간암세포주에는 그 독성이 좀 치명적이어서 다른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 주사 맞는 거랑은 좀 차별성이 있다. 안심하고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여기서 또 의문이 또 생기는 거죠. 활성산소를 매개체로 똑같은 기전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얘만 선택적으로 정상세포는 유해하지 않게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자가 검열이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런 좀 천연물의 장점이 분명히 이제 임상으로는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실험적으로도 이거를 밝힐 수 없나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관심이 가시나요? 아유, 뭐 엄청 관심이 가고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심한다는 것도 과학하는 최초의 마음이고요. 예, 어쨌든 궁금하고 또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이 천연 항암제, 저희 ERM210과 다른 여타 이제 지금까지 시판되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아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데는 좋은 역할을 하는 이 약제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최근에 제가 나름대로 이게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그 에이팝토시스가 어떤 것인가, 에이팝토시스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해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죽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해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포 자멸사가 아니라 다른 죽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센터장님께서 좀 예, 설명을. 뭐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세포 괴사가 있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나 등에 의해서 뭔가 세포막이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터져 나오고 염증 물질을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않은 우발적 죽음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네크로시스와 다르게 죽기는 하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아포토시스, 뭐 아까 발음을 에이포토시스라고 했는데 아포토시스라고 많이 알려진 이 세포 자살 또는 세포 자멸사 또는 세포 자연사, 뭐 이렇게 해석되는 아포토시스는 뭔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포가 죽긴 하는데 주변에 막 염증 물질을 팍 뿜어가지고 옆에 세포까지 막 더럽히거나 또 염증을 막 전염시킨다 할까, 이러지 않고
저절로 뭔가 쪼그라들으면서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나 이런 게 딱 먹어 삼켜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먹어 삼키고 남은 그 재료들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되어 있는데 딱 그렇게 좋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포 자살, 또는 세포 자연사, 또는 세포 예정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발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생명이 다 하면 저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어릴 때 그 노인이 되면 저절로 사그러들듯이 그렇게 죽는 것 같다 해서 이게 큰 차이가 일단 두 가지가 우리 관심의 대상이고요. 또 그 외에 아노이키스라는 죽음도 있는데 뒤에 나오면 아노이키스 언급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이와 관련하여 우선 일반인에게 두 가지 세포 괴사 네크로시스와 에포프토시스,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자열사 또는 자멸사의 차이 두 가지를 우선 좀 정리해 보겠네요. 예, 제가 잠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포 사멸, 자멸 이런 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전통적인 형태학적인 이제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형태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포토시스, 그러니까 형태가 약간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쭈그러들어가지고 죽는. 그다음에 오토파지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그 리소점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식균작용 비슷하게 돼서 죽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네크로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좀 파괴적으로 뭔가 염증을 발생시키면서 죽는 거를 이 세 개를 이렇게 크게 형태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말한 두 개, 오토파지하고 아포토시스는 인체에 주로 이제 좋게 작용을 보통 하고, 네크로시스는 보통 안 좋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또 많습니다. 이게 철분에 관련돼 가지고 그 있고, 그게 열 몇 가지 정도인데 이게 또 분자 생물학적으로 연구할수록 그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꼭 그걸 다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크게 아포토시스나 아노이키스, 오토파지 요 정도는 이제 몸에 조금 도움이 되는 세포 자멸이나 사멸, 그리고 네크로시스는 조금 안 좋은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 혹시 예. 그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못 봤습니다. 어떡하지? 뭐요? 나라야마 부시코. 저도 이 뜻이 뭔지는 공부를 미처 못했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 3번을 본 것 같아요. 일본 영화겠죠? 근데 이 감독이 자연을 너무 아름답게 찍어요. 근데 이 시대가 일본에 좀 굉장히 배고프고 힘든 시대였나 봐요. 그래서 자연은 아름다워요. 두꺼비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우리나라 고려장이라는 게 실제로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행했는데 이 나쁜 이미지를 한국에 전가하기 위해서 고려장이라고 이름 붙였다라는 약간 음모론 비슷한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런 기록이 많지 않은데 일본에는 이런 영화까지 있을 정도로 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가 그대로 그걸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가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죽음 중에 그 시네센스라고 해가지고 노화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세포가 예를 들어서 적혈구 같은 거는 120일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120일 다 살고 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 안에 있었던 부속물들은 다시 재활용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사람도 이렇게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시면 땅에다가 이렇게 묻으면 다시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되고, 그 나무에서 나는 거 우리 사람들이 먹고 또 성장하고 이렇게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혼자서 너무 고민하는 거죠. 새끼들은 많아. 또 태어났어. 근데 먹을 거는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할머니가 생이를 자기 입을 갖다가 돌에다가 부딪혀가지고 깨뜨려요. 깨뜨리고는 아들한테, 아들아 이것 봐라, 내가 이제 이도 성하지 않다. 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막 울죠. 왜냐면 엄마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 거짓말인 거 알거든. 알지만 아들도 마지못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등에 업고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 눈이 내리는 그 동굴 안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울면서 내려오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게 마치 이제 저한테는 오토바지 같이 느껴지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서 세포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네크로시스 같은 거는 굳이 표현하자면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거나 비슷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사실은 까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체를 뜯어먹고 그렇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죠. 그리고 이건 폭력이잖아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염증에 의해서 강하게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 후폭풍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전쟁에서 사람을 찌르면 아들이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생명체에서도 인간사에서도 자연계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포프토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환을 위해서 잘 그래도 호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고 네크로시스는 타살이죠. 타살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엄청 재밌는 비유 또 영화 얘기까지 해주니까 몰입되고 또 좀 감동도 있네요. 뭐 전 또 다른 버전으로 얘기해 보자면 뭐 생명을 우리가 씨앗에서 떡잎이 자랐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가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을 보면서 이 식물이 죽은 건가? 사라진 건가? 다시 또 씨앗이 있어서 또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유전자는 계속 지금 살고 있는 건데 눈에 보이는 요소만 좀 새롭게 이렇게 보일 뿐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겨울이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좀 있으면 다시 봄이 오고 그걸 뭐 동양에서는 태어나는 것, 생, 좀 막 커가는 걸 장, 또 뭔가 변화의 변곡점을 가는 걸 화, 그리고 뭔가 수렴하는 걸 수, 그리고 갈무리에서 다시 또 이렇게 씨앗처럼 들어가는 걸 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생장, 화수장 이렇게 뭐 그런 과정의 생명을 좀 크게 숲 전체를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네크로시스와 자연사, 예정사를 잘 이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을 막 죽인다라기보다는 암을 다스린다. 생명의 질서에 맞추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크로시스로 암이 죽게 되면 찌꺼기가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피바람이 분 거죠. 그래서 아름답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메스가 너무 크면 메스 버든이라고 하듯이 이 찌꺼기, 이거 드브리라고 하는데 드브리가 너무 많아도 이게 인체에 버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암하고 나면 노폐물이 많아서 빨리 해독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본인들이 느끼시니까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태인 거죠. 근데 ERM210은 그러면 이게 과연 이 기전이 네크로시스를 통해서 세포를 죽였냐 아니면 아포프토시스를 통해서 세포를 아름답게 죽였냐 이것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 그 힌트가 또 다 들어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조금 분자생물학적인 부분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자세히 들여다봐도 재밌지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논문에 초록에 보면은 결과 부분에 그 단백질 몇 개가 나오거든요. 예. 이게 캐스페이즈란 단백질 379번이랑 BCL2 그 아포프토시스 레귤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X라고 해서 BAX라는 게 있고 또 BCL2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우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아포프토시스에 정말 필수적으로 활동하는 게 이 캐스페이즈라는 단백질이거든요. 이 캐스페이즈는 그 시스틴의 C, 그 다음에 아스파르트산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ASP, 그 다음에 프로티에이즈, 그래서 프로틴을 녹이는 효소라고 해가지고 P가 붙어서 캐스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생긴 모양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효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꽃봉오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 시스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운데에 시스틴이라는 액티브 사이트가 있어요. 이 액티브 사이트가 뭔가를 자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자르냐 하면은 그 주변 이게 얘네는 항상 그 세포질 속에 있거든요. 세포질 속에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어떤 단백질이 아스파르테이트가 있다. 단백질이 뭐 아미노산이 20가지니까 20가지 중에 아스파르테이트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 앞자리랑 뒷자리를 잘라요. 근데 그냥 자르지는 않고 보면은 이제 DEEVD라고 해가지고 아스파르테이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가 있고 글루타메이트 다음에 발린이 있고 발린 다음에 아스파르테이트가 있는 그 DEVD 요 순서로 딱 나열되어 있는 그런 조합을 딱 발견하면 그 자리에다가 그 딱 붙어요. 이 캐스페이즈라는 애가 딱 붙어가지고 맨 앞에 있었던 아스파르테이트의 앞부분과 맨 뒤에 있었던 아스파르테이트 뒷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이 프로틴이 못 쓰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포토시스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다음 캐스케이드가 이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좀 재밌어요. 저는 이런 게 옛날부터 재밌더라고요. 이게 재미없으면 이거 못해요. 신기해가지고 네.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데 캐스페이즈는 그래서 이제 아포토시스에 정말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논문에 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BCL2나 BAX도 마찬가지로 그 아포토시스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인트린식 아포토시스라고 하고 익스트린식 아포토시스라고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인트린식 아포토시스의 메인 단백질 중에 또 두 개가 BCL2랑 BAX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BAX 같은 경우는 아포토시스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가고 BCL2는 아포토시스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BCL2, BAX, 캐스페이즈 9, 캐스페이즈 7, 3 이렇게 봤어요. 봤을 때 BCL2는 아까 전에 아포토시스를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RM을 썼을 때 한 6시간 지나니까 BCL2가 활성이 쭉 떨어졌죠.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BAX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늘어나서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원래 ERM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보다 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캐스페이즈 7, 9, 3의 경우에도 이렇게 쭉 뭐 어떤 거는 2.5배, 어떤 거는 12배까지 늘어날 정도로 아포토시스를 도와주는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캐스페이즈는 이니시에이터라는 이니시에이팅 역할,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 아이들의 캐스페이즈가 있고 엑시큐셔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그 캐스페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있어요. 이니시에이터가 먼저 발동을 하고 얘네가 엑시큐셔너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거든요. 해결사예요. 그래서 이니시에이터가 먼저 발동이 걸리는데 이 논문의 그래프를 보면 9의 경우에는 1시간째부터 벌써 2배 이상 활성이 시작이 되어서 24시간 때까지도 비슷하게 한 2배, 2.5배 이 정도로 쭉 가요. 그 다음에 7이나 3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발동을 해서 12시간이 지나자 조금 올라오고 24시간째는 갑자기 훅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얘네가 7과 3가 우리 논문에서 아포토시스의 전형적인 패턴 먼저 이니시에이터가 캐스페이즈가 먼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엑시큐셔너가 이렇게 활동을 뒤따라서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포토시스 전형적인 교과서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크로시스가 아니라 아포토시스의 패턴을 따랐다 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쫙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인데 조금 이제 좀 보충 설명을 시청자를 위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우선 우리의 에팝토시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선 다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까 자연스러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자연의 순리처럼
우리가 생명이 시작될 때도 그렇게 되어져요. 활용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뭐 알 하나에서 둘, 세 개, 네 개 되고 사람 뭐 이렇게 동물 모양이 됐다가 사람 모양이 되면서 이 주먹도 원래는 그냥 전체로 동그래요. 동그랬다가 요 중간중간이 에이팝토시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자연사를 해요. 요게 없어져서 죽으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5개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까 뭐 타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순리에 맞는 애정사처럼 가는 것처럼 또 그러하고요. 또 흉선에서 우리가 T세포가 면역세포가 길러질 때 나와 남을 구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잘 안 되는 훈련에서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저절로 세포 자멸사를 해요. 또 그걸 잘 구분하는 것만 남아서 T세포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발생 초기에도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순리에 맞는 죽음, 그걸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요.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그런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도구로 아까 뭐 캐스페이드라고 하는 캐스파제, 예, 캐스파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 우리 죽음하면 무섭기도 하지만 방금처럼 이렇게 애정사는 또 순리이기도 하죠. 그런 어떻든 그것이든 타살이든 그 죽음의 처형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1, 3, 5, 뭐 11, 뭐 이렇게. 그것으로 아까 그렇게 네크로시스적인 건지 에이팝토시스적인 건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 설명에 뭐 아까 1, 3, 5 그 숫자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터와 엑스큐터 시작하게 하고 그다음에 실행되는 이 그 경과의 스타일이 패턴을 보고 그걸 판단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ERM210에 의한 세포의 흐름을 봤더니 매우 세포 자연사적이더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암세포가 웬만해서는 잘 안 죽으니까 엄청 세고 독한 무언가를 넣어야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앞 시간에도 우리가 활성산소가 굉장히 독한 무기인데 그거를 그래서 활성산소가 잔뜩 들어있는 무언가를 먹으면 암세포도 죽이겠지만 건강한 세포도 해를 끼치니, 그런데 희한하게 오히려 순한 약을 먹었는데 그게 우리 몸 내부의 다양한 그 60조 세포의 집단 지성, 건강을 이루는 복잡계 시스템을 잘 건강하게 했더니 어쨌든 건강한 사람, 순한 사람도 뭐 적이 쳐들어오거나 뭔가 일을 해야 될 때는 무기를 전부 모아가지고 써야 될 때 딱 쓰고 그렇지 않을 때 안 쓰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한 약을 넣으니까 독하게 작동한다. 이렇게 단순 해석하지 않는 것. 여기에 이 자연사와 이것의 그 차이를 해석하는 하나의 뭐랄까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뭐 제 얘기가 조금 그래도 이해하는데 징검다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예. 네크로시스, 괴사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쪼그라들어서 죽게 만들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시 파고사이토시스 같은 걸로 인해서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쓰레기도 안 만들어지고 에너지도 줄어들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 인체 면역 체계는 참 신비로워가지고 아까 흉선에서 이제 면역세포가 생성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걔네들이 뭐 생산하면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 중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정도만 거기서 합격해가지고 우리 몸의 이제 면역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혹독한 실현을 거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그 각 세포를 가면서 이제 뭐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신분증 제시해봐, 그러니까 뭐 유전자 정보를 해서 그거에 안 맞으면 이제 처단을 하는데, 이 암세포는 물론 결과적입니다. 많은 암세포가 죽지만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암세포들은 그런 면역 회피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거를 공격적으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치료해서 네크로시스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뭐 요즘엔 양방에서도 면역 치료니 뭐 그런 거 나와가지고 그런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킬 거냐. 근데 이제 전통적인 천연물 치료는 보통 후자죠. 예, 예. 그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고 되도록이면 몸의 이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크게 보자면 우리 면역 체계가 암세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가 어떤 천연 물질을 해서 몸의 자정작용이랄까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줬더니 아 얘는 아닌 거구나. 그 작용을 이제 원래대로 해서 네크로시스로 파괴시키지 않고 아포토시스로 뭐 오토파지로 이렇게 이제 사멸될 수 있도록 이제 간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아유,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뭐 말씀 도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학병원에 항암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이제 1세대가 세포 독성, 어쨌든 독한 게 웬만하면 안 죽으니까 건강한 세포도 좀 피해가 가더라도 어쩌겠어요. 그 방법이 그래도 차선이니 해야죠 라고 하는 노력이 1세대 항암의 원리라면 2세대는 아무튼 빠르게 성장하게 하는 어떤 팩터들을 발견이 되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했더니 정말 한꺼번에 빨리 샥 소그라들고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게 이제 표적이고, 세 번째가 이제 암을 보지 않고 우리 몸에 면역작용을 하는 면역세포를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있나 보고 면역세포를 다스려서 얘가 이거를 제압하게 하자가 면역항암제죠. 근데 면역항암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언급을 했을 때 서양의학의 주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지금 암세포의 특징을 잘 연구해서 암세포 특이적으로 어디를 찔러서 파괴를 시킬지 이런 걸 연구해야지, 좀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어떻게 해서 얘가 2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태평양 물을 드라이어로 다 말리겠다는 그런 순진하고도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 면역항암의 개념은 언급된 지가 오래됐지만 이게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런 실험을 통해 보니까 일부 아주 드라마틱하게 치유가 되면서 이게 non specific 딱 거기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했던 것이 오히려 인체에도 좀 적고 효과가 있더라 해서 이제 면역항암제로부터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약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물론 아직도 그 면역항암제에서 밝혀진 면역세포의 뭔가 고장난 부분을 이렇게 살짝 고친 건데 그 면역세포의 고장난 부분을 다 파악하지는 않은 거죠. 지금까지 파악한 것만으로도 일부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내기도 해요. 이제 한의사로서 반가운 것은 우리 이제 서호영 원장님 말씀대로 한의학의 처방 원리는 거의 대부분 방금 그 면역항암제의 패러다임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동양의학에 봤을 때도 반가운 현상이다. 이렇게 가야 약이 제대로다. 이렇게 받고 한약 치료의 어떻게 보면 중간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반가움도 있었죠. ERM-210이 간 암세포를 죽이는 게 굉장히 아포토시스적이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세포독성 항암제, 아까 면역항암제 말고 세포독성 항암제의 경우는 걔네들도 에파토시스 시키는 거잖아. 똑같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 뽑아왔는데 이렇게 세포의 죽음을 어떻게 그것만을 표적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 결과 지금까지는 여기 적혀있죠. For several decades,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항암제가 세포 자멸사로 세포를 죽이는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죠. Conventional chemotherapeutic agent. Conventional이라는 거는 그 서양 의학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은 표준, 스탠다드 치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에파토시스를 시키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not only 그 다음에 but also 구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포프토시스를 유발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파프토틱 데스가 아니라 다른 non 아파프토틱 데스, 아까 얘기한 네크로시스라던가 다른 것들도 같이 유발시키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파프토시스랑 네크로시스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하는 것의 싸움인 것 같아요. 천연물은 좀 더 아파프토시스에 가깝고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합성 화학 항암제들은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부분도 좀 많아서 현장에서 보면 계속 설사를 하신다거나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이런 면역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게 뭐 이제 뭐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게 완성됐다 하기는 힘들고 그런 발걸음들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뭐 저희도 발전이 계속 필요하겠고, 근데 이제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온전한 치유 쪽에 가깝지 않겠냐. 부작용이 적고, 그러니까 파괴시킨다보다는 다스린다 개념.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중간 중요한 이 징검다리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부끄럽지만 자부심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있는 만큼만 인정해 줘도 좋은데 너무 이렇게 왜곡되게 거꾸로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름 애쓴 이런 근거에 대하여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을 때 저희가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거고 그게 꼭 뭐 저희 활명에서 만들어낸 이 처방뿐 아니라 이제 한방 처방 전체에 대해서도 좀 뭐랄까 전환적 인식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 말고도 한의과대학이나 여러 한의사분들이 처방을 연구할 때 뭐 저희의 이런 자료들이 또 이런 결과가 하나의 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아까 이제 전문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캐스케이드 아까를 그냥 용어만 얘기하고 지나가서 혹시 또 캐스파제하고 캐스케이드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뭐 같은 얘기인가 좀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개념만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캐스페이즈는 이 에파프토시스에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인데 캐스케이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단계적으로 폭포가 이렇게 이런 층계처럼 내려가는 폭포 있죠. 그 폭포를 보고서 딴 이름이에요. 아, 캐스케이드처럼 이렇게 떨어지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갖다가 캐스케이드처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좋아요. 캐스페이즈가 굉장히 카스파제라고도 하고요. 얘가 굉장히 그 캐스케이드의 전형적인 카스파제라고 하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발음이 비슷해서. 네. 카스파제가 네, 네, 네. 캐스케이드 어떤 그런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조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카스파제는 실제로 이 세포질 속에 늘 상존하고 있거든요. 늘 있어요. 늘 있는데 얘가 만약에 늘 활성이 띄고 있다면 활성이 돼가지고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은 이 아까 전에 그 DEVD 아스팔테이트를 만날 때마다 잘라버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필라멘트 뭐 이런 세포 그런 단백질도 있고 여러 단백질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잘라버리면은 이 세포가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열사를 하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얘가 못하도록 딱 잠가놔요. 활성을 띠지 않는 그 카스파제가 되기 전 상태, 프로 카스파제 형태로 있다가 만약에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 C가 분비가 되어가지고 얘가 또 APEF1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프토시스 액티베이팅 팩터 1이라고 하는 거를 만나서 얘를 활성화시키면 카스파제가 프로 단계에서 실제로 액팅을 할 수 있는 카스파제로 변화하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그 이니시에이터 카스파제가 먼저겠죠. 얘가 보통 9번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9번이 먼저 그 카스파제 형태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 9번이
다른 카스파제를 도와서 또 그 얘들도 프로 상태에서 실제 액팅을 하는 카스파제 형태로 변해요. 이 순서가 보통 이제 9번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7번 이렇게 가거든요. 저희 논문도 이렇게 보시면 순서가 맨 처음에 이제 9번은 1시간대부터 먼저 확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이 한 3시간대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7번이 24시간대 확 올라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좀 맨 뒤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캐스케이드 형태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되게 좋은 논문인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뭐 정 원장님이 정말 한의과 대학을 나온 후로 또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생물학 전공하셔서 이런 설명을 바로 이렇게 그대로 떠오른 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재능이 아주 대단하시네요. 영어 발음도 워낙 좋으시고.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신대요. 또 여기 프랑스어도 좀 하시고 그래서 발음도 좋고 이 설명의 시스템 그리고 이제 우리 서양 과학의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용어 이런데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좋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아까 등장한 용어 중에 빨리 지나가면서 혹시 무슨 뜻인가 한 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혹시 여기에 굉장히 세밀화돼서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호 전달이 한 번에 훅 가면 딱 끝나지 않고 몇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간다는 거고 저는 이걸 인문학적으로 한번 보자면 어떤 자극이 있으면 우리 몸의 저 핵심까지 바로 영향을 입어버리지 않고 몇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입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병을 나으려고 볼 때는 좀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탁 넣으면 탁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면 낫기를 바란다면 또 안 좋은 영향이 탁 오면 탁 병이 나버린다고. 하나가 이렇게 갈 때 또 한 번 이렇게 좀 복잡한 것은 양날의 칼처럼 뭐 그런 의미가 있다. 다 중간 단계를 두는 이유는 뭐 이런 또 인문학적인 통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성 유지에 꼭 필요한 이런 구조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변수의 이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단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만들고 그때그때마다 조절하는 스위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요. 또 뭐 오늘 얘기를 나눌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이 정도 할까요? 예.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 말씀을 예, 드리자면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몸이 이제 우리 환우분들은 이제 보통 어떤 거가 바로 어떤 게 좋다 그러면 바로 드셔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밑에어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어떤 구멍이 없이 가는 게 중요하지 갑자기 어떤 큰 약효, 큰 어떤 효과를 바라는 건 어쩌면 오히려 암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이지 않을까, 바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평소에 생각할 때도 내가 구멍이 없이 생활해야지. 그러니까는 보통 저희가 학교를 졸업하거나 시험에 합격할 때도 총 평균 점수도 중요하지만 과락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락이 없게 생활하신다고 생각하고 엇나가더라도 너무 엇나가시면 안 돼요. 어느 하나에 네, 그렇죠. 너무 과하게 하셔도 안 되고 예. 게으름을 피신다고 해도 너무 과하게 피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도 차근차근히 너무 무리해서 뭐 운동이 좋다고 갑자기 뭐 무리를 하신다든지 그게 그리고 역효과가 나면 오히려 훨씬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케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변수의 총합이고 이것과 이걸 확장해 생각하면 우리 생활 습관에서 연결된다는 말씀이네요. 좋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뭐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통합되고 또 암을 재발 전이 두려움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게 잘 다스리는 원리, 방법
뭐 또 논점, 이해해야 될 관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